김창우 강사님 잘 아시죠? TV나 유튜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국민 강사이시죠. 잘생긴 외모에 걸출한 입담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두어 달 전인가요? 제가 사는 동네로 김창우 강사님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어요. 저는 가지 못했는데요. 아버님이 완전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다녀와서 완전 더 빅팬이 되셨더라고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책을 한 권 사와서 저에게 전해주셔서 읽게 된 책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입니다. 수호서재에서 2019년도에 펴냈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더없이 멋진 삶일 것입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산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 없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뜻일 테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래요? 질문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어제처럼 사는 거 괜찮은데 다르게 살아볼래요? 가 저의 대답이었어요. 저자의 대답과 거의 동일해서 좀 놀랐어요. 저자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매년 평균 500회 이상, 2000시간 이상을 강연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님의 어제의 삶이 매번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혀서 조금 당황했어요.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은 감사했지만 남은 삶은 좀 다르게 살아보겠노라 말하는 저자는 그동안 경험했던 변화의 과정을 정리했는데요. 그 변화는 아래의 4단계로 이루어졌대요. 화면 같이 보세요. 셀프텔러,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하는 존재를 만나는 단계. 셀프케어, 세상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단계. 셀프 이스팀, 무너진 내 자존심을 보수하는 단계. 셀프 디벨롭먼트,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내 성장을 내가 돕는 단계. 나를 인지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좀 살펴보고요. 우리 자작나무 생각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삶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에게. 감사하게도 제 강연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셔서 들어주시고 물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인생이 두 바퀴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네 바퀴로 가지 않고 두 바퀴로 가고 있거나 두 바퀴로 갔던 분들입니다. 바퀴가 네 개면 참 안정적일 텐데 두 개뿐이라면 아무래도 중심 잡기가 좀 어려워져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죠.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갈등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곧 해결되는 그렇게 네 개의 바퀴로 인생이 굴러가는 분들은 보통 제 강연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 딸아이가 올해 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뛰다가 넘어져 턱과 눈가가 찢어져서 2번이나 꿰맸어요.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아이를 못 뛰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자꾸 주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는데 평소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앞서가는 친구들을 보더니 먼저 뛰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알았습니다. 아, 제 아이는 안짱다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흥분을 하면 뛰어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무릎부터 골반까지 다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교정을 해야 하는데 다리 교정기가 150만 원 정도 한다는군요. 골반에는 또 다른 장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짧게는 1년에서 길면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이는 그 장치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잘 때 다리와 골반을 고정시키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도 삶에서 억울하게 자꾸 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그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도 남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더러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넘어져서 울고 싶은 아이에게 그렇게 막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삶에서 부딪히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이유를 밖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내 걸음걸이를 한 번은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동네에서 넘어지니까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자꾸 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직장을 떠날 거야. 그래서 계속 옮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나 자신 안에 갇혀있던 나를 밖으로 꺼내 걸음걸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안짱다리는 아닐까? 의사 선생님이 안짱다리는 후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뼈가 연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세를 오랫동안 반복하면 뼈가 틀어진다고 해요.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삶의 운영 방식이 틀어진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삶의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다가 그것이 우리 삶의 운영 방식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인생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안짱다리로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니까 그냥 걷지도 뛰지도 말고 가만히 조심히 살자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한 채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지고 다치고 울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랬습니다. 무조건 치료됩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교정기를 제대로 하면 1년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걸릴 것입니다. 나쁜 자세로 생활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고 힘들지만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불편하고 짜증나고 아프겠지만 교정은 마법처럼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안짱다리를 교정하고 싶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지. 의지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의지가 있어야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라는 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수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태산 같던 의지가 금방 고꾸라졌던 경험이 있고 숱한 다짐과 결단이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큰 의지를 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로 그치고 마는 거창한 의지는 오히려 나를 실패자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그것보다는 가벼운 의지를 정기적으로 내보내세요. 의지도 근육과 같습니다. 나의 의지가 약하다면 아주 작은 의지를 바탕으로 소소한 성취들을 쌓아 올려보세요. 매일 반복하는 운동이 단단한 근육을 키우듯 어느새 강인해진 스스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삶에서 계속 넘어진다면 나의 걸음걸이를 체크해 보세요. 내 환경이 울퉁불퉁 거칠어서, 내 주변에 저런 인간들 뿐이라서, 내가 워낙에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좁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 물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것들을 탓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실패가 반복된다면 내 삶의 걸음걸이가 어떤지를 돌아보세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앞서 의지를 단단히 하십시오. 당연한 일에 감사하기. 충청도에는 귀신사라는 절이 있어요. 돌아갈 귀에 믿음 신자를 써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지닌 절이에요. 한 번은 그 절을 방문해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 공양이 준비되자 주지스님이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절에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나? 의아했습니다. 스님은 손을 모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은 저 멀리 태양의 에너지와 농부의 수고, 유통업자들의 노력, 이 더운 날 무더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이고 사람들의 정성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살짝 눈을 떠서 저와 눈을 마주치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스님인데 말이죠. 그 만남이 10년도 더 된 일이라 그날 무얼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사실 스님의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날 기도의 문맥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문은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마시고 있는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왔는지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법한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살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우울하시다면 내가 늘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경험하는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현장을 실제로 찾아보거나 그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기분이 조금 나아지실 겁니다.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온 우주의 도움,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숨쉬고 먹고 간간히 웃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를 하면 우리의 기분은 한없이 처집니다. 이 웅덩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도나 명상을 하면 뇌파와 호르몬이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보다 더 강력하게 뇌파의 안정감을 선사하는 방법을 신경과학계에서 밝혀냈습니다. 바로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삶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삶의 안정과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소소한 것들이라도 지금 감사한 일을 찾아내면 당장이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닦아줄 누군가가 있나요? 얼마 전 한 기업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의는 순조로웠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사진을 함께 찍어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언제나 청중들의 박수, 웃음, 표정이 저에게는 칭찬이고 상입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얼마 후에 강연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피드백이 많았다는 항의였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분들의 환한 웃음, 끄덕이던 고갯짓이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말들의 문제가 있으니 급기야 전 직원에게 돌릴 사과문을 작성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년 정도 강의를 해왔는데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강의 그만두고 싶다였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거 딱 질색이다 라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강연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저에게 트라우마라고 이름 붙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일에 어느 정도 자신했고 강의에 대한 긴장감은 있었지만 항상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의 호응으로 힘을 얻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강연이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도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이 웃어주어도 마음은 위축되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잡힌 강연 스케줄을 안 한다고 할 수 없으니 두려움 속에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말이 달라졌던 일.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게 만드는 일. 그때 내 안에 생긴 감정의 찌꺼기들을 안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던 일.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날만큼이나 자주 힘들고 슬픈 날들이 찾아옵니다. 먹으면 언젠가는 배설하는 게 인간의 몸인 것처럼 감정 또한 쌓아놓지 말고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우울과 좌절들의 감정들을 어떻게 배출할지 모르면 점점 쌓이기만 합니다. 저도 서툴렀습니다. 마치 배설하고 스스로 닦지 못하는 아이처럼 내 감정을 닦고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냄새나는 배설물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믿음직한 존재에게 뒤처리를 맡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직 어려서 도움이 필요한 저희 집 쌍둥이 아이들의 화장실 뒤처리를 할 때 그 일상적인 일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나에게도 내 감정의 뒤처리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었던가. 감정의 찌꺼기들을 배설할 때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뒤에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원래는 형 집에서 묵을 계획이었는데 여의치 않아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딸 아이 방에 모시려고 했는데 아이가 할아버지는 냄새가 나서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방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주무시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면 엄청 화를 내실 게 분명했습니다. 자존심이 센 분인데 자식 집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바지에 오줌을 쌌으니 오죽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얼른 뒤처리를 하고 제 속옷과 바지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하체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어릴 때에도 목욕탕에 함께 가는 부자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리는 엄청 가늘고 배는 많이 나왔더군요. 아버지가 조금 용서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늙고 나약해진 권위자를 처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가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지. 나에게로 이러한 실수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었는가? 그 사람의 치부를 감싸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도 나를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외로워집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혼자 있다고 무조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그 일이 있었을 때 저에게 3명의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제 옆에서 든든히 마음을 닦아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 그 회사와 청중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조건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 상황을 부인할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어느 정도라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말하지 말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의도적으로 하면서까지 강의의 재미를 우선시하지 말자. 내 불편한 감정들을 조금 닫고 나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닫히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을 원망만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나를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며 분노와 원망 속에 살거나 나는 원래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는 놈이야 라며 운명론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을 믿지 않게 되지요. 희망도 기대도 없이. 이러한 기운을 갖고 살면 더 부정적인 기운들이 들러붙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죠.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길 기대하면서 더 동굴로 들어가는 모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도 평생을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결국엔 지쳐 떠나갑니다. 제가 힘들 때 곁에서 도와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을 수도 있고 누가 뭘 잘못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탈이나 영혼의 배설물들을 스스로 처리할 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대신 닦아줄 만한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런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우리는 주변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확인하는 방법.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 번은 아일랜드에서 고분자 분야 박사 학위를 받고 포스닥 연구원으로 지내시던 분이 자신은 오래전부터 서비스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고분자 연구를 딱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서비스업을 너무 해보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연구원을 쉴 수 있는 틈을 타서 동네의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일해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 주에 주급으로 55만 원을 받았는데 영업시간이 종료된 빈 레스토랑에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돈은 없어도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앞날을 생각하면 비전이 없어 보인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폭죽이 없다면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폭죽. 제 강연을 후원하는 포프리 사장님이 직원들과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워크숍에 폭죽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값싼 폭죽이 아닌 여의도 불꽃놀이 폭죽 때나 쓸 법한 그런 폭죽이었어요. 전문가가 와서 직접 설치해주는 매우 고가의 폭죽이었죠. 겨울바다 저 끝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전 직원 300명이 모였을 때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밤바다 하늘에 쏘아올린 폭죽을 보며 직원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은 폭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장님이었죠. 사장님은 직원들 얼굴을 봤습니다. 밤하늘의 불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복하고 밝은 얼굴을 봤습니다. 폭죽을 보는 직원들보다 사장님의 얼굴이 더 환희에 차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장님의 폭죽은 직원들의 행복이구나. 서비스업 종사자는 물론 다른 직종의 일을 하는 이들도 업무에 익숙해지면 기술적으로 정체되거나 재미가 없어집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것이 아무리 행복해도 개념 없는 고객을 만나거나 진상을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할지 업종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명한 가치를 찾아가세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나의 폭죽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반만 동의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택해도 일상의 비루함을 견뎌야 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을 특이하다고 치부하며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철없다고 여기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의 폭죽을 찾았다면 당신은 그 길이 어두워 보여도 기꺼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어두울수록 폭죽은 더 밝게 빛나거든요. 나만의 폭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 빛을 따라
어두움으로 들어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반면 두려움을 이길 만한 폭죽이 없다면 가지 마십시오. 어려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그저 깜깜하다면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의 밝기로는 어둠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분명한 가치가 빛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가치를 느끼고 내 인생이 솟아난다면 그때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자작나무 생각. 오늘 자작나무 생각 편에서는요, 그냥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최종적으로 섬기는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는 건데요. 이 판단하는 기준은요, 그 가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없던 에너지도 불쑥불쑥 생기는가의 여부입니다. 이거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을 갖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셀프텔러. 내가 나에게 말하는 누군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해야 된다고 해요.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에는 결정하지 마시고요. 산책 같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결정한다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가 목록을 쭉 만들어 놔줬어요. 가치 우선 순위표라고 해서 가족 우애, 감사, 건강, 겸손, 경제적인 안정, 사랑, 열정, 자유, 지성, 투자와 확장, 마지막에 행복까지 있는데 저는 행복은 뺐어요. 행복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행복 빼고. 위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최고의 가치 6개만 한번 뽑아보세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 거를 살짝 힌트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첫 번째가 건강이었어요. 두 번째가 가족 우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가족 우애라고 읽지 않고 이거는 책임이라고 봤어요. 책임. 세 번째가 사랑이었고요. 네 번째가 경제적인 안정. 다섯 번째가 자유. 여섯 번째가 배움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매년 1월 1일에 가치 우선순위를 매해 점검하고, 왜냐하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상위에 5개의 가치를 크게 프린트해서 집과 일터에 붙여놓는다고 해요. 잊어먹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에 최종적으로 섬기는 가치 5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